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기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수님 님이 굿모닝입니다라고 하면서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활짝 열어보게요라고 이렇게 글 보내주셨는데요. 플러스 시선 집중, 그렇죠? 네. 시선 집중과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서울중앙지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또 일부 사장급 임원 변호인들이 나서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회장은 지금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피고인이 다시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검찰이 지금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관계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두고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관지어서 그를 기소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네. 적절한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이제 박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설명 좀 해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기소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량이 있고요. 편의가 있고 독점하고 있는데 네. 이게 계속 기소권이 남용되다 보니까 검찰이 하지 않고 이른바 미국의 배심원 같은 거예요. 기소를 할 때 시민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소를 하겠다. 그래서 2018년도에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이제 피의자예요. 네, 피의자 검찰 수사를 받았어요. 예. 수사를 받다 보니까 기소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이건 기소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부당하다 생각하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해서 한번 이거 좀 심의를 해달라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는 건가요? 검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일반 국민들,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가 잘못됐다면 기소를 해달라. 이 판단을 요청하는 게 수사심의위원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절차가 2단계라면서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해당 지검에 있는 부의 심의위원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의라고 하는 게 그럼 이게 이제 대검에 이제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있는 건데 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말지를 먼저 그러니까 심의를 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을 해야 하고 그 두 단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서 시간은 꽤 걸리겠네요. 그 시간이 꽤 걸릴 수가 있어요. 어허. 일단은 원래 목표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대기업의 총수죠. 예. 재벌 총수가 혹시나 기소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두 가지 좀 의도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예요? 첫 번째는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여요. 이대로 가다가는 기소가 거의 확실시 된다.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른 방향을 어떤 카드로 꺼낸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했다가는 시간적 여유가 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단계 절차를 거치다 보면 꽤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이제 보고 네. 지금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연 전략으로서는 100% 유효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거를 매달려 왔고 거의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냐 마느냐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네.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하면 요 단계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이거되든 저러되든 시간만큼 확실히 벌 수 있다. 최소 한 달은 걸린다면서요. 그렇죠. 음. 그 시간을 버는 것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또 그 사이에 네. 이거는 뭐 제 생각일 수도 있다. 여론을 또 환기시킬 수가 있어요. 삼성 관련된 부분을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면 전략적 차원에서 한 거로 보입니다. 여론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쪽에 이제 유리하게 조성을 하면 심의위원들도 여론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기소하지 말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제가 뭐 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심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가능성도 그만큼 사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사를 2번 받았잖아요. 네. 가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받아 보니까 이제 감이 딱 한 거죠. 한숨이 나왔을 겁니다. 이거 뭐 이대로 가다가는 무조건 기소구나. 네. 그 기소가 지금 되는 마당에 근데 오히려 거꾸로 예. 수사 보니까 별거 없네. 이거 잘하면 그 기소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수사심의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다면 재판 가서 다투죠. 그래도 기소를 막을 수만 있다면 그게 어디예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뭐 그런 가능성도 뭐 배제는 못 하겠죠.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건 기소 사안이 아니다라고 심의 결과가 나오면 네.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합니다. 뭐 완전 그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완전 구속성은 아니지만 기속성은 아니지만 그렇죠. 존중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불기소 결정이 난다면 오. 권고적 효력이긴 하지만 예. 거의 10중 8구 따르거든요. 예. 뭐 그렇다면 뭐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한 거고요. 음흠. 삼성 입장에서는 기소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만약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하라고 권고를 하게 되면은 예. 검찰의 기소에 오히려 황당한 힘이 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외부적으로 해도 이거 기소권이 확실한 거다. 그렇게 되면 재판에 가서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칫 승부수를 띄운 게 꼼수를 쓰려다 오히려 악수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포인트가 그걸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심의위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교수라든지 변호사도 있고요. 언론인도 있고 예. 이 종교인, 시민단체 활동가 이런 일반인들을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건 지금 회계부정 사건이잖아요. 네. 어렵잖아요. 몰라요. 어렵잖아요. 어려운 다시 정도가 말해서 아니고요. 아주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이 팩트체크 기능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형사 사건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팩트체크 기능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회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금융감독원의 아주 전문가들도 100%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예. 이건 다시 말해서 해석의 영역으로 몰아가 버리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노림수 중에 하나긴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3부에 준비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와 인터뷰가 예정돼 진행을 있습니다. 잘하세요. 예, 그 얘기를 하시려고. 예. 아니 이거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포인트가 오히려 거기에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쉽지 않은데 사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수사심의위원회 이거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8번 썼거든요. 네.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내지는 못했는데 그만큼 일반인은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활용이 될 줄이야. 또 이렇게 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건 어찌 본다면 검찰 앞에선 약자가 네. 그죠? 검찰의 너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약자가 너무나 그러니까 이건 억울하고 힘들 그렇죠. 때 그럴 때 쓰라고 하는 절차인데 그래 쓰라고 정말 도입된 검찰 개혁 방안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거를 재벌이 이거를 쓸 줄이야. 네. 쓸 줄이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가는 게 그렇게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250명의 풀을 구성해 놓고 그 중에서 무작위로 15명을 추첨을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풀 자체가 일반적인 배심원 제도에서 쓰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전문성하고 배제돼 있거나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뭐 검찰이 다수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사실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 재판에 가게 되면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배심원들이 제대로 이거를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활용했을 때는 그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저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 충분히 기소할 만한 건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영장 심사할 때처럼 네. 검찰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재용 부회장 쪽 변호인 나와갖고 막 그 서로 논전하고 이럽니까?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재판 절차하고 똑같지는 않고요. 준해서 합니다. 아, 준해서 예. 그래서 일종의 재판 과정하고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포인트는 자 수사심의위원들이 얼마만큼 이거를 정확히 숙지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상당히 복잡할 것 같다. 네, 쉽지 요즘은 않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3부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세계 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발표하자 다음 날 이뤄진 거였는데요. 네. 두 장관은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와 또 이거에 덧붙여져 가지고 현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그랬죠. 지금 그 해당 일본 기업들이 재판 서류를 고의로 받지 않으면서 배상에 나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KBS 등의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우리 사법부가 국내 절차만으로 배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이 손해배상 관련 소송 서류들을 공시 송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결국 자산 현금화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신일철 주군 그렇죠. 이쪽에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계속 안 받으면 자 이제 당신들 지금 이거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죠. 예. 후속 절차 들어갑니다. 예. 이런 뜻인 거죠. 이거는 뭐 일반 똑같습니다.
이 송달이 돼야지만이 그때부터 시간을 계산하는데 네. 고의를 안 받으면요 밤에 보냅니다. 아, 그래요? 특별 송달하고 계속 했는데 안 되면 예. 그 시간이 다 지나면 공시 송달을 거치고요. 예. 공시 송달 했으면 본인이 받든 안 받든 받은 것을 간주해서 이제 경매가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럼 이제 그런 압류한 상황입니다. 어떤 신일철 주금의 재산을 경매에 붙여갖고 바로 경매 붙일 수 있습니다. 돈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이제 배상금으로 이제 지급을 한다. 그렇죠. 이제 이 요거는 절차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요거는 뭐 일반 국내 절차랑 똑같은 절차가 지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이제 그렇죠. 맞대응에 나서게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본 외무상은 자산이 헌금화되면 심각한 상황에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또 산케이 신문 등의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가 두 자릿수의 보복 조치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아소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라든가 배상 청구, 일본 내 한국 기업 자산 압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의 방안이 일본의 보복 조치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소 부총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소 탄광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사실은 한국인들 끌고 가서 강제 노동시키는 곳 가운데 하나가 아소 그 탄광이에요. 아들인가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아들인가 손자가 되는가 손자가 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어떤 지가 덕을 다 봐놓고 네. 그 그러니까- 아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 큰 소리 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찌 지들 보면 집안이 한 거예요, 이들 집안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부총리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와 직결된 그렇죠.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금융제재 이야기하고 지금 이러는 거죠. 네, 네, 그렇죠. 하라 그래 봐요. 근데 제가 할 아무튼, 말은 아니지만 예, 예. 문제는 그러니까 그 이게 뇌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만약에 정말로 그 압류한 것을 경매에 붙여갖고 네. 자산 어떤 그 매각 처리해 버리면 이제 그 순간 뇌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제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 이제 이게 시작이 되기 있다라는 것이죠. 네, 네, 송달이 그렇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송달 안 받고 계속 이 꼼수가 꼼수를 부리는 건데 우리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이제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뭐 행정부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사법부 판결에 따라서 그 청구한 사람들이 예.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판부 이겼는데 받는데 안 준다고 저라니까 한국에 있는 그 자산을 현금화하는 거거든요. 예. 그냥 그 절차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일본 외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그 인사가 우리나라 외교부 수장한테 전화를 해서 사실 WTO 제소 같은 거는 행정부가 담당을 하는 거니까 항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제징용 같은 요 부분은 사실 사법부 사법부의 얘기예요. 거잖아요. 네. 행정부가 사법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자체가 상권분립 훼손이고 저기서는 그거를 박근혜 정부 때는 뭐 했다고 좀 하지만 지금은 뭐 그게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 사실상 그 뭐 불가능한 얘기죠. 준내정 간섭으로 볼 수도 그렇죠.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뭐 그 사법부 입장에서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던 그렇죠.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5월 말까지 그러니까 그 수출 규제 해제 부분에 대한 최종 입장을 달라라고 어떤 시한을 정해서 요구를 했었고요. 그게 지난달 얘기인데 네. 5월까지였죠. 아마 법원도 이제 그 움직임을 보면서 5월 말 이후 아마 이제 시간표를 잡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공시송달 지금 해준 것 같아요. 예, 6월 딱 그러니까 달로. 그런 거 예. 아닌가 예. 이런 어떤 저도 그래 뭐, 봅니다. 뭐 추측입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뭐냐면 일본이 공을 던진 거죠 우리한테. 네, 맞아요. 던졌으니까 리시브 해야 되는 거죠. 또 그것도 그거지만 예. 그냥 절차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손해배상 받는 사람이 재판에서 이겼는데 돈 받아야 돼 돈이 없다고 하니까 하는 그냥 그 절차입니다. 이게 행정부 어떻게 개입이 됩니까?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한일 관계가 이제 다시 경랑에 빠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일본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렇죠. 이제 일단 이거부터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카드가 무엇인가, 이것도 좀 함께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러니까 계속 이 이야기 좀 나올 것 같으니까 2탄, 3탄을 예고하면서 마지막 뉴스로 넘어갑니다. 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였는데요. 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현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최성전 고양시장 측과 인사사업권 등을 나누는 이행각서를 작성했다라는 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자신을 밀어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최성 전 시장 캠프 측에서 이재준 시장 측 캠프를 밀어주는 조건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이 의정부 지검에서 이 이행각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핸드폰 한 7대 8대 정도를 압수를 했고 이 전화에 이행각서를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한 70여 개에서 80여 개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또 해당 내용
내용들을 보면 이제 페이퍼라고 불리는 이행 각서에 작성자와 양측을 오가며 각서는 누가 전달했고 일은 누가 했는지 등의 대화가 녹음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최 전 시장 측은 이 각서가 이게 조작된 것이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또 현재도까지도 명확하게 최 전 시장 본인이 알았는지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 이제 나온 사진이나 그 이제 서류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좀 일종의 매간 매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혐의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예. 내가 밀어줄 테니까 대신 자리에 오고 네. 사업권 내놔. 네. 이랬다는 심각한- 쉽게 하면 거래했다는 거죠. 심각한 그 범죄죠. 예. 예. 이거는 뭐 이권 관련된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증거가 좀 너무 크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 뭐 몇십 개가 나왔다고요? 네. 파일에다가 각서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공개가 돼 버렸거든요. 네. 뭐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보여요. 몰랐다고 할 수 있을지 과연. 음흠. 지금 대리인이 했는 거니까 나 모른다. 이런 방식인데 네. 그렇게 해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또 네. 이게 사실 공개된 게 검찰이 뭐 어떻게 보다 찾아낸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보가 돌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 제보라면 결국 이거 관련해서 피해를 받거나 했던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그러니까 그 직후부터 미래통합당에서 그렇죠. 제기를 했던 문제죠. 네, 네, 그러니까 1월 때, 그러니까 지난 1월에 황교안 그 당시 대표. 예, 이게 이 문건에 대해서 고발을 이미 먼저 한 거였죠.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압수한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이 수십 개가 나왔다.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왜 파일을 지우지 않았을까? 그렇죠. 라고 하는 것들은 상식적 의문인 거죠. 네. 관련자들이 네. 만약에 그러니까 그 고발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에 나설 거라고 하는 것은 뭐 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죠. 디가우징이라고 하죠.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으면 네. 바다에 빠뜨리든지 디가우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요즘 보면은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네.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거의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증거의 보고입니다. 다 있습니다. 거기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왜 그걸 지우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이행각서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네. 그리고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각서를 보게 되면 2018년 4월 30일에 작성된 것으로 하는데 이 경향신문이 보도한 걸 보면은 이제 이게 일부는 이행이 됐고 일부는 실제로 이행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최 전 시장 측 일부 인사들이 이행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럴 거면 작수하겠다. 내가 나서 고발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말을 했대요. 내부 불만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각서 도장을 찍은 걸 보면은 각서인에 이재준 예비 후보 본인의 인장이 찍혀 있고요. 최성은 최성 측 대리인입니다. 최 전 시장 측. 네. 그러면 결국은 관건은 최성 전 시장이 정말로 알았느냐, 네. 아니면 최성 전 시장 측 측근들이 최성 전 시장을 팔았느냐. 결국 이것도 중요한 어떤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최성 전 시장은 그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게 가장 아마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대리인 그거는 뭐 지금 확인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최성이 알았나 몰랐나 예. 지시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지금 수사의 쟁점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제 또 하나의 어떤 포인트는 이게 뭐 그 녹음 파일이 몇십 개가 확보가 됐네, 뭐 했네라고 하는 수사 정보가 또 어떻게 보도가 됐을까도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네.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내부자의 어떤 제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유출 경로는 또 다른 데일 수도 그렇죠. 있는. 다른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 네,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의혹이, 그다음에 수사하고 있는 게 정말로 사실이냐 이거. 사실이라면 이건 도대체 심각합니다. 이건 무슨 옛날 얘기도 아니고. 매간 매직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할 테니까 이것을 주세요. 예, 내 쪽 사람은 누구는 쓰세요. 예.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입이 10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처벌 될것 받아야죠. 같습니다. 맞다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